네, 반갑습니다. 오늘 뇌과학에서 뇌활용으로 왜 뇌교육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교육학과의 장래혁 교수입니다. 타이틀의 시대적, 아유, 네, 감사합니다. 타이틀의 시대 변화를 담은 문구입니다. 뇌과학에서 뇌활용으로. 제가 있는 뇌교육 학과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BTS 대학으로 많이 또 알려져 있지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본질은 뇌교육의 특성화 대학입니다. 뇌교육을 BTS 멤버들도 좀 배우고 졸업을 했겠죠. 네, 공통 과목도 있고 또 여러 과목들도 들었습니다. 뇌교육학과는 뇌과학 공부하는 학과가 아닙니다. 뇌과학은 과학자나 공학자나 연구자들이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의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는 대상이지, 일반인들은 누구나 가진 뇌를 활용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 과학서적 1위가 뇌과학 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저는 입장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 기능과 구조를 아무리 탐구를 해도 인간의 실제적 변화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죠. 네,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고 그 사람의 인성이 변화하고 그 사람의 건강이 나아지고 그 사람의 자기 개발 역량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식과 활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뇌과학에서 뇌활용의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거기에서 뇌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진보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는 내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고 싶다. 나는 집중력을 높이고 몰입도를 높이고 어떤 역량을 높이고 싶다. 나는 사람들을 상담을 잘하고 코칭도 해주고 뭔가 이런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인간의 마음과 행동 변화, 멘탈, 피지컬, 그 변화에 대한 그 어떤 영역에서도 뇌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왜냐? 마음의 총사령탑이, 몸의 총사령탑이 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의미만 좀 체험적으로, 체득적으로, 원리적으로 와닿으면 제가 강의할 것은 끝났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영역에 종사를 하시든 20세기에 어떤 전공을 공부를 하셨던 간에 인간의 마음과 행동 변화에 대한 뭔가를 하고 계시다면 또 앞으로 뭔가를 원하신다면 뇌에 대한 이해와 훈련법의 습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를 빼놓고 심리를 얘기하고 뇌를 빼놓고 감정을 얘기하고 뇌를 빼고 자기 개발을 얘기한다. 네,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 거죠. 네, 뇌 이해를 넘어 활용의 시대로 의대 밖으로 나온 뇌. 의대 밖으로 나온 지 이미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뇌하면 두개골 속에 쭈글쭈글한 뇌를 떠올리면서 심장이나 폐, 위처럼 생각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뇌를 바꾸면 심장 바꾸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해도 사람이 바뀌죠. 인체에서 유일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기관. 그래서 변화를 하려면 뇌의 기전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고 뇌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인간 뇌의 특별함, 그리고 비로소 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뇌를 몰랐으니까요. 우리 미라, 이집트 이런 영화 보시면 환생을 믿었던 이집트
유대인들이 미이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장은 남기고 뇌를 없애버렸죠. 감정과 사고, 의식, 마음 이런 것들이 담기는 곳은 심장이라고 봤습니다. 인류 역사 오랜 시간 그런 역사를 가졌었죠. heart, 마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죠. 지금 건강을 얘기할 때 심장을 얘기하나요? 뇌를 얘기하나요? 네, 심장에서 뇌로 옮겨왔죠. 지금 교육을 얘기할 때, 지금 자기 개발을 얘기할 때 심장을 얘기하지 않죠. 한때 의사가 심장에 메스를 가하는 걸 금기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과학의 시대가 지나서 인류는 비로소 알게 됐죠. 마음의 총사령탑이 뇌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브레인입니다. 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뇌에 대한 이해 없이는 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도 인간에 대한 학문이죠. 인간에 대한 성찰. 인문학도 지금은 사실 브레인 인문학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자연과학에 대한 공부가 지금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네,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르고 인간의 마음과 감정, 생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대표 키워드는 뇌에서 시작됐고 왜 그동안 그렇게 몰랐을까? 네, 20세기를 거치면서도 왜 그런 걸 몰랐을까? 뇌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딴 이유 없습니다. 네, CT가 60년대 돼서야 나왔고요. 비로소 인간은 1세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엑스레이라는 걸 발견을 했죠. 불과 1세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드디어 단층 촬영 CT라는 걸 개발을 하면서 비로소 뇌를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리고 60년대 지나서 MRI라는 것이 또 나왔죠. 여기까지는 하지만 정지 영상입니다. 정지 영상이란 건 연구를 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90년대 들어서 fMRI, 펑션, 네, MRI인데 앞에 펑션,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뇌에서 막 찬란한 색상들이 들어가고 실시간으로 뭔가 뇌 변화를 보이고 하는 그 장비는 90년대 초에 되어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90년 전까지는 뇌에 대한 대중화 연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유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꾸로 90년대에 비로소 뇌 연구, 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이제 뇌를 탐구했죠. 왜 탐구했을까요? 네. 오늘날 인류 문명을 만든 것이 뇌의 창조성이니까 뇌의 비밀을 안다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뀔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이 막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98년에 네, 뇌연구 촉진법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뭔가를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뇌 어느 부위가 반응을 하는지 이제 그런 장비들은 네, 아주 고도의 발달을 이뤘죠. 건강 분야. 네. 건강 분야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건강 분야에서는 심장이 아니라 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심장이 아니라 뇌에 주목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왜 이런 걸 알게 됐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인체의 비밀을 또 뇌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인데 중요한 게 병이 나서 네, 뇌에 어떤 변화가 오기 전에 인간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인체 자율신경계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예방과 관리가 더 중요하더라.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 보면
네, 헬스 프로모션 무려 1998년에 네, 세계보건기구가 미래 건강의 키워드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뇌교육학과하고도 아주 밀접하죠. 건강이라는 게 이제 병나면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 네, 아까 유리아 음소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뇌교육학과가 있는 학부가 뇌활용 헬스 프로모션 학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도 있더라. 그래서 심장에서 뇌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교육 분야에서는 그 변화가 워낙 큽니다. 이 변화는 워낙 큰데 네, IQ 세대들은 이 변화에 조금 혼선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연수 가면 네, 꼭 얘기합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IQ를 검사했던 세대라면 네,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공부 잘하면 네, 머리 좋다고 얘기하고 공부 이외의 걸 잘하면 재능이 있다라고 표현하진 않으시냐. 네,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네,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렸다는 다중지능. 네,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요. 이 가드너 교수는 1983년도에 대부분 언어와 논리, 수학, 지능, 학습 관련한 지능의 대표로 손꼽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IQ가 사실은 초창기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아이들의 능력을 단일화 평가하는 거에 대한 건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 7개의 지능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첫 책은 프레임 오브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마음의 틀, 다중지능은 부제로 나온 거고요. 핵심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뇌작용이기 때문에 각각 제각각의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발현되어지는지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언어나 논리 수학만으로 단일화시키는 거면 위험하겠죠. 왜 위험합니까? 예를 들면 여기 대인지능이 있습니다. 대인지능은 사람 사이의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지능이에요. 아이가 계약을 하고 공부는 조금 덜 하는데 한 달도 안 되니까 친구들을 수십 명을 사귀어가지고 매일매일 집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IQ 엄마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언제 공부할 거냐. 아이가 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대인지능이 우수한 거죠. 그 아이는 네, 대인,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겁니다. 너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될 거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IQ 세대의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논리, 수학 이런 쪽의 학습 기제만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OECD에 가입되고 나서는 집단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체 전교생 대상의 집단 IQ 검사하지 않죠? 했다가는 네, 난리가 나죠. 왜? IQ로 인간의 다양한 두뇌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가드너 교수가 10년이 지나서 8번째 지능으로 자연지능을 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연친화지능인데요. 83년에 처음 발표를 했고 10년 만에 냈으니까 93년에 자연친화지능을 낸 겁니다. 93년이면 어떤 시점일까요? 인터넷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시점이었죠. 인터넷 시대. 아이들이 네, 흙을 밟지 않는 시대. 스크린과 가까이 하는 시대. 컴퓨터하고 열심히 노는 시대. 그 시대에 가드너 교수가 자연친화지능을 냈던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교육청에 연수를 하면 공중부양족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네, 정서기제가 위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뇌과학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가 정서와 창의성 간의 상호관계 연구인데요. 이 자연지능이 위축이 되면 정서기제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창의성 개발에 발목이 잡히겠죠. 제가 여기 압구정에 연구실이 있는데 숲 유치원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강남에. 그래서 이 유치원생 아이들을
네, 비싼 돈을 들여서 숲에 이렇게 유치원에 보내고 이런 것도 있는가 봐요. 네, 그냥 잘 놀면 되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도 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9번째로 실존 지능을 냅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가 원하는 지능인데요. 요렇게 8개 지능은 말 그대로 머리 좋은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보통은 되어 있는데요. 머리가 좋다고 인성이 바른 건 아닙니다. 네, 그냥 그쪽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네, 협동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좋은 쪽에 쓰려고 하면 이 실존 지능이 필요하다. 이게서 요즘에 앞으로 많이 주목을 받는. 그래서 가더너 교수가 얘기했던 다중지능의 메시지는 뭐냐면 부모나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제각각 아이만이 가진 특별한 마음 능력을 가능하면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의 역할로서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가르치지 마라.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미 지났는데 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IQ 세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인격, 인성, 감성, 신체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의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네, 두뇌하면 IQ,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아직도 한국 사회를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 시간이 많이 바뀌고 또 초등학교에 그 학생 스포츠 클럽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지금 늘어난 거 아마 아실 텐데요. 거기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존 웨이피라는 분입니다. 네. 이런 분이 있는데 예전에 머리 나쁘면 몸 고생해 이런 얘기들 이제 뒤바뀌었죠. 네,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이게 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체육 교과 시간의 흐름을 잘 보면 초기에는 지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덕체가 붙었죠. 서구 교육 방식에서. 그래서 체육 시간이 지금 아마 체력장을 했던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그러다가 체육 교과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고요. 지금 초등학교에는 이제 스포츠 클럽들이 더 증가를 했고요. 그런 흐름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바람직한 변화인데 근본적으로 네, 지덕체의 순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중요하다는 걸 발견되고 나서 그 이후에 변화는 아주 교육에서 더 심한데요. 뇌과학의 변화가 교육의 융합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OECD 세계 선진국 클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이라는 기제에서 뇌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000년대 넘어서부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과 뇌 연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집중력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몰입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스트레스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뇌의 좋은 환경이란 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교육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많이 알려진 뇌기반 학습이라는 것도 2000년대 초반부터 생기고요. 뇌기반 교육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신경교육은 신경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교육을 접목한 중심이 뇌과학자입니다. 뇌기반 교육과 뇌기반 학습은 중심이 교육자입니다. 교육자가 중심이 돼서 뇌과학의 연구 성과를 접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교육은 뭐냐? 이 뇌교육이라는 용어는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뇌교육은 이것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열쇠를 뇌에서 찾고자 한 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그냥. 뇌는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붙은 거죠. 결국은 교육의 본래 가치, 잠재성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는 그 원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서 뇌에서 찾았는데 그 철학과 원리의 답이 한국의 고대의 역사 문화 속에서 그 씨앗을 발견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류로
한국이 엄청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소리가 조금 들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아니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류로 지금 더없이 한국에 주목을 하는데, 머지않아서 교육의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아마 넥스트 교육에 주목을 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뇌에 대한 변화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보면요. 여기 2014년, 8년 전이네요. 저기 서울의 방배동에 가면 그 교사분들이 이제 그 임용교시 합격하고 나서 연수를 받는 서울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제목을 보시면 뇌 이해를 통한 청소년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 강좌가 그 교원 연수회에서 처음으로 이 뇌에 대한 그 성인 우리 청소년 교육에 들어갔는데요. 요거 네 여기 접니다. 네. 제가 이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 요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때 그 서울중앙교육연수원장님께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브레인 U라고 하는 이런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중등 신임 교원 연수에 이제 두뇌에 대한 연수가 처음 들어간 거죠. 이 사춘기의 뇌를 이해하자. 뭐 미국으로 보면 에일리언 브레인, 외계인의 뇌를 이해하자. 뭐 이런 연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늦었지만 이제 한 8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일반 교사 연수에 교육청마다 이제 방학 때마다 교사 연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뇌 연수는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청별로 뇌 연수 안 하는 데는 없죠. 유아교육도 이제 2020년부터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2019년에 누리과정 개정이 되고 나서 2020년 3월부터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이쪽에 아마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역량이라는 거,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고 하는 인간 역량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환의 그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인간은 태어나서 신체 발달이 먼저고, 네, 그 다음 정서가 발달하고, 그 다음 인지학습이 발달하는데, 오랜 동안 지식학습이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네, 이 유아조차도 지식학습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유아기에는 당연히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네, 정서 발달이 핵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뒤늦게 조금 정신을 차려서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을 표방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쉬운 게 조금 많은데요.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인간 두뇌 발달의 특성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방향은 맞다. 하지만 아직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금 강점이 있는 것은 빨리 하는 건 엄청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건 아예 느리고. 그런데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수를 칠 만하죠. 일본에도 국가공인 자격 제도가 있는데요. 일본에는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똑같은 명칭이 있는데 아직 민간 자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공인화를 시켜놨습니다. 향후에 국가 자격으로 이제 승격할 영순위 자격이겠죠. 두뇌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따신 분들은 빠르게 따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의 영역을 보시면 이게 왜 뇌과학에서 뇌 활용으로 옮겨오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뇌 훈련이란 건 뭐겠습니까? 두개골 안에 뇌를 훈련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두뇌는 몸과 마음의 총사령탑이니까 두뇌를 훈련한다는 의미는 네, 몸과 마음의 전체 변화를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과목도 이 네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두뇌 훈련법 같은 걸 보면 두뇌를 훈련한다는 첫 번째가 기초 두뇌 훈련이에요.
기초 두뇌 훈련이라는 건 식단을 어떻게 영양을 관리하고 신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가 기초 두뇌 훈련입니다. 즉, 네, 신체를 잘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뇌의 균형을 가져온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호흡 훈련. 네, 이것도 두뇌 훈련입니다. 뇌체조, 네, 일반 스트레칭 같은, 네, 스트레칭보다 조금 더 정교한 뇌체조. 그다음에 뉴로 피드백,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이런 뇌파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의 이 뇌파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뉴로 피드백 훈련, 이것도 역시 두뇌 훈련. 인지 훈련, 예전에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두뇌 훈련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명상 훈련, 당연히 두뇌 훈련이죠. 이 모든 게 두뇌 훈련입니다.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두뇌 훈련 전문가인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를 진단 체크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훈련법을 적용해서 변화를 시켜가는 일종의 트레이너죠. 그래서 네 번째 과목이 두뇌 훈련 지도법이 있고요. 요게 이제 필기의 네 과목. 실기는 실무 능력을 이제 이렇게 이게 평가를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국가 관련 공인 자격 중에서 특이하게도 학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두뇌 관련 유일한 자격이기 때문이죠. 여기 브레인 트레이너의 그 두뇌 훈련 방향을 보면 더욱더 잘 드러나 있죠. 두뇌 훈련의 촉진 요소는 모든 거가 되겠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잠이 들 때까지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두뇌 훈련의 요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두뇌 훈련의 차이는 뭐냐? 의도를 갖고 목적성을 갖고 거기에 적합한 훈련법을 적용해야 두뇌 훈련이 되겠죠.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것과 두뇌 훈련을 위한 걷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최적의 걷기 훈련을 적용하면 걷는 것도 두뇌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 두뇌 훈련은 당연히 이제 몸에 대한 겁니다. 네, 이런 체조나 스트레스 관리, 영양 관리도 당연히 기초 두뇌 훈련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두뇌 인지 기능 훈련. 우리가 흔히 아는 기억, 집중, 정서 조절, 집행, 뭐 메타 인지 이런 거 다 두뇌 인지 기능 훈련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네, 이제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수행력 향상 훈련이 이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또 훈련이 되겠죠. 이런 훈련법들을 습득을 해서 뇌 기능을 최적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들을 체계화하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 전체에 대한 걸 훈련법을 습득하고 두뇌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고 실제적인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러니까 영역이 너무나 사실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몸을 트레이닝하는 자격은 지금 국가공인이 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요가도 어렵습니다. 왜? 요가도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영역하고 부딪히죠. 몸을 쓰는 거니까요. 또 마음도 쓰죠. 그래서 일반 명상법, 명상훈련, 브레인 트레이너처럼 국가공인 되기 어렵습니다. 왜?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미 있으니까. 동종 자격은 보통은 허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가 자격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는 네,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2010년에 사실상 이제 첫 오픈을 했는데요. 8년이 지난 2018년에 아주 의미 있는 대한민국의 두뇌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뇌연구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뇌연구 촉진법의 3차 10년 단위로 우리나라 정부는 뇌연구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하는데요. 2018년, 1차가 언제였겠습니까? 1998년, 2차는 2008년, 3차가 2018년에서 2027년까지인데요. 공식 슬로건을 보십시오. 네, 3차 뇌연구 촉진법의 공식 슬로건은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의 시대에 진입. 이제는 뇌를 의학이나 과학적인 연구 대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질환을 연구하고
뭐 이런 공학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뇌에 대한 영역이 교육, 건강, 자기개발, 라이프 스타일 모든 영역으로 접목이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뇌 활용의 시대 진입입니다. 인간의 이해에 다가가는 뇌과학,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뇌과학,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뇌과학, 뭐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내 실현 이런 모두 영역이죠. 그래서 치매도 치매에 대한 약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치매에 대한 원인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 같은 게 20년이 되었지만 네, 그거를 100% 맞다라고 아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임상 3상을 제대로 통과한 치매 치료제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게 그 이유겠죠. 치매의 100%의 원인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있어서 중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죠. 신경발달 장애부터 신경퇴행성 장애 모두 평상시에 예방관리가 더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 인식이 없으면 결국은 병나면 치료하는 네, 개발도상국에서의 시민인식으로 머문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런 뇌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서는 조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학습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뇌파를 도입을 해서 네, 검사하고 코칭하는 시장도 네,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반적인 문답식 검사는 네, 당연히 그것보다는 이런 뇌파 같은 생체 신호에 대한 검사가 더 과학적이겠죠. 네,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인 생체 신호 검사는. 그리고 유일하게 MRI나 fMRI나 MEG 뭐 이런 것처럼 고가 장비가 아니고 아주 오래되었지만 가장 보편적인 뇌 신호라고 하는 이 뇌파에 대한 시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뉴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스포츠 분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울증, 치매 관련해서도 뇌파를 통해서 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진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적지 않은 병원들이 이 치매 위험 조기 진단에 대해서 뇌파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도 점차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럼 어디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인재를 키우는 대학에서도 이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의대 밖으로 뇌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MIT가 이제 의대 밖에서 뇌인지과학과를 처음 신설한 대학입니다. 무려 1986년. 네, 엄청 빠르죠. 네. 한국은 2007년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 20년 격차입니다. 그렇죠? 20년 격차. 카이스트가 올해 네, 대학원의 뇌인지과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를 해서 뉴스를 많이 장식을 했는데요. 2007년이면 네, 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뇌공학 계열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인간의 마음, 행동, 탐구, 이 대표적인 학문이 심리학 아닙니까? 심리학이 이제 뇌와 만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기제, 감정에 대한 기제, 이런 집중, 기억, 이 모든 현상들이 뇌에서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뇌에 대한 기전을 모르고 인간의 심리 코칭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학은 뇌와 아주 접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가 조금 발빠르게 심리뇌과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 심리학 이런 것도 다 접목을 하고요. 고려대는 대학 최초로 심리학과를 심리학부로 격상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뇌과학이나 인지과학과의 융합을 위해서입니다. 뭐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 심리 계열에서 이제 뇌 공부하는 영역이 좀 많고요. 실제로 저희 뇌교육학과에도 심리 전공자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한 20% 정도는 심리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를 왜 뇌 활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과학에서 생명공학, 뇌융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건강은 심장에서 뇌로 옮겨왔다고 했죠.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교육에서는 창의성, 인성, 뇌 중심교육 이런 걸 얘기하는데 20세기에 별로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20세기에는 왜 정서, 감정, 인성, 창의성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냐? 몰랐으니까요. 네, 인간의 외적 역량을 중시했던 시대죠. IQ, 숫자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학습의 결과가 중요했죠. 성적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내적 역량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려웠고 개발에 대한 원리조차 몰랐기 때문에 네,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감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감정은 잘 억누르고 살아라 뭐 이렇게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문화 영역에서도 당연히 이런 변화들. 그래서 과학의 영역은 뇌과학으로, 네, 건강은 뇌건강으로, 당연히 교육은 뇌교육으로, 문화도 뇌문화로, 이 거대한 21세기의 뇌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점에 가면 뇌서적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심리학 서적에 뇌를 얘기하지 않는 심리학이 없어지고 심리학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자들이 막 뜨고 있고 네, 이런 변화들. 그래서 점과 점을 봤을 때는 그 흐름이 안 느껴지지만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선과 선을 연결해서 면을 만들고 면과 면을 묶어서 입체를 만들면 네, 그 흐름이 느껴지는 그 흐름의 가장 중심에 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변화를 조금 살펴봤고요. 남은 시간은 왜 뇌교육인가? 네, 지금까지는 뇌과학에서 뇌 활용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시대 트렌드를 조금 읽어봤고요. 그러면 왜 뇌교육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뇌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라고 전제를 한다면 결국은 자기 삶의 변화를 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변화라는 건 몸과 마음 이 두 가지인데 인간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 이것을 네, 짧게 한번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뇌가 마음의 총 사령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뇌의 본질적 기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뇌의 가장 핵심은 뭐냐? 네, 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코디네이터, 네, 조절자입니다. 인간의 뇌가 몸과 마음의 총사령탑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뇌가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죠. 네, 0, 1 이런 거 아닙니다.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질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갖는 아주 근본적인 그 생명체 유지, 그거를 네, 뭐라고 하죠?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운 데 가면 털이 늦게 자라고 추운 데 가면 털이 빨리 자라고 네,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 백혈구가 막 해가지고 자폭을 해서 딱지를 만들고 네, 우리의 항상성 기제가 조금 깨어지기 시작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사람마다 피곤의 정도가 달랐을 때 그 방어 기제가 깨어지면 염증이 제각각 나타나는 것도 다르시죠? 사람마다 이 항상성 기제가 갖는 이 성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어쨌든 갖는 항상성이라는 게 근간이 됩니다. 이것이 정과 신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죠. 정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본. 그래서 뇌라는 건 이 모든 걸 조절하는 사령탑이니까 신체의 밸런스, 마음의 밸런스,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엄청 피곤한데 잠을 잤어요.
그러면은 휴식이 빨리 될 수는 있는데 마음이 너무 지쳤는데 잠만 잔다고 네, 그게 피로가 빨리 풀리지는 않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를 푼다고 정신적인 피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잠을 많이 잔다고 네, 뇌 피로가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몸과 마음의 조절도 뇌가 한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인간은 생명이니까 외부의 자극들을 많이 받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도 역시 뇌 사령탑. 물질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거 아니죠. 보이지 않는 비물질과 물질 사이의 이 조절도 역시 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핵심은 조절하는 겁니다. 최적의 조절을 하는 그 조절의 기제가 무너짐에 따라서 이제 몸, 마음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그래서 뇌 진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분석을 하면 그래서 뇌교육학과에서 이런 생물의 진화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는 이유는 네, 뭐 그 이유입니다. 인간의 뇌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죠. 뇌가 없는 동물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은 네, 쉽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움직임, 우리가 태어나서 먼저 신체 발달이 움직이고 정서가 발달하고 인지학습이 발달하는 그 순서가 진화의 산물이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 뭐 개구리가 있는데 양서류는 편도체 같은 게 없어요. 감정이 있냐? 감정이 아예 없지는 않는데 그 열성, 감정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올라 감정의 자극,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열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열을 통해서 감정의 아주 기본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지 인간만큼 그런 복잡한 감정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네, 파충류에 이르면 이제 감정 기제가 기본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이런 포유류까지 오면은 감정을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기초적인 공감까지 갖는 거고요. 요 다음에 인간에 이르려면 뭐가 있겠습니까? 언어가 생기죠. 네, 아주 고도의 언어가 생기고요. 셀프 어웨어니스. 나를 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울에 비친 내가 나라고 알아차리는, 그리고 1년 전에 나를 떠올릴 수 있는, 1년 후에 나를 상상할 수 있는 그 의식의 확장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할 수 있죠. 이 아래쪽 동물들은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과 차이가 없죠. 왜냐? 유전으로 거의 대부분 생이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더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유아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네, 청소년기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이 유별나게 성인기 발달 과정을 오래 겪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뇌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네, 사실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중요하죠. 중학교보다 초등학교가 중요하고요. 초등학교보다 유치원 어린이집이 100배는 중요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100배 더 중요한 건 태교죠. 왜냐? 50%를 만드니까요. 유전과 환경,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과학계의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5대5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의 효과 50, 환경의 효과 50. 그런데 5대5라는 의미는 태교 10개월이라는 태교의 시간이 유전자 설계도를 만드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또 환경이 50%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바뀐다는 측면입니다. 유전이 안 좋다고 그러면 환경을 탓할 거냐? 아닙니다. 왜? 환경의 변화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네, 유전이 조금 딸리더라도 환경의 그 레인지를 생각하면 또 역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유전과 환경이 5대5라는 의미는 둘 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단 순서가 중요하다. 신체 활동, 정서 발달, 인지학습. 순서가 꼬이거나
앞에 게 충분하지 않은데 뒤에 게 갑자기 들어오고 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은 네, 뇌 불균형 상태로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겠죠. 예, 위험한 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네, 유전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50%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20세기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성과로 꼽히는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 혹은 뭐 뇌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이 신경망 사진인데요. 인간에게 이제 세포가 많죠. 한 60조 개라고 하는데요. 뇌에 있는 세포만 다릅니다. 아주 특별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피부세포, 심장세포, 근육세포 이런 세포들은 그냥 그 세포가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세포군, 뭐 세포 조직, 기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뇌에 있는 세포를 뉴런, 네, 뇌세포라고 신경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포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도.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하나의 세포가 수천 개까지. 그래서 약 100조 개의 연결성 이상을 갖는다. 우리가 그걸 시냅스라고 해서 연결성을 갖는다는 건 연결에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겠죠. 많이 쓰고 네, 강화하는 거는 그래서 그 패턴화가 되고 쓰지 않는 거는 약화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신경망이 달라지겠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 연결이 전기 신호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로 초병렬 처리의 형태로 다 연결성을 갖는다. 다른 세포하고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연결성을 갖는다는 이 의미를 네, 곱씹어서 생각하시면 네, 이게 두뇌 발달의 핵심이 됩니다. 연결성을 갖는다. 연결이 많은 게 좋겠죠. 연결이 강화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초등학교에 가장 안 좋은 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죠. 가장 좋은 아이는 네, 반복과 몰입을 하는 아이입니다. 나는 수학이 싫어요. 중학교 때. 뭐 싫은 게 많죠. 싫어도 당연한데요. 그래도 그 시기에는 해야 될 걸 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 미적분을 써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뇌의 수리 사고적 영역의 신경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언어를 왜 공부합니까? 언어 영역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과학을 왜 공부합니까? 과학적인 프로세스, 그 사고의 영역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두뇌 발달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인간은 훈련하면 변화한다. 그래서 이 유명한 브라이언 콜브라는 학자가 이 뇌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요.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다. 인간은 평생을 걸쳐 쌓이는 경험들을 통해 조각된다. 이게 핵심인데요. 경험은 뇌 활성을 바꾸고 그 변화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바꾼다. 유전자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거예요. 왜냐? 유전자가 스위치가 ON이 되고 OFF가 되는 그 차이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난 쌍둥이도 환경에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유전도 환경도 모두가 중요하다는 그 일종의 각성이죠. 인간 뇌의 특별함,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인간의 뇌가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의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만 변화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간 역량의 개발은 채덕지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200년간 서구 교육의 모델로 지덕체를 가져왔는데 지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변화했죠? 네, 뭔가 나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시키는 거 할 때 두뇌가 발달하죠. 물론. 근데 진정한 변화라는 건 나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뭔가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뭔가에 더 몰입하기 시작하고 변화하죠. 그래서 창조성이 발현되고 결국은 나의 삶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는 진정한 창조가 일어나죠. 그러면 교육의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지덕체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네, 10%를 위한 교육은 그거는 본질적인 교육이 아니죠. 학습은 두뇌 역량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서구 교육의 지덕체 교육이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그리스 철학부터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 유명한 르네 데카르트의 문구,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마음은 몸과 별개다.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즉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 심신 이원론의 역사입니다. 이걸로 이제 많이 되었지만 진화론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많이 밝혀졌죠. 그래서 지금의 학자들은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존재가 먼저다는 거예요. 생각, 사고, 마음과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동양적 사고가 맞다는 거예요. 심신 이론론,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는 게 첫 번째 뇌교육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뇌교육이냐? 뇌에 대한 발달의 본질은 체덕지이기 때문에 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두뇌 발달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왜 지금 뇌교육이냐?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건 인간의 고유 역량은 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대라는 거겠죠. 그래서 뇌교육의 본질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면 교육이란 뜻은 에듀카티오란 뜻입니다. 꺼내어 끄집어 올리다. 즉 두 가지 측면인데요. 두뇌의 가소성에 기반해서 기능을 향상하는 것. 두 번째, 똑똑한 뇌만 되면 안 되죠. 오늘날 지구를 위험하게 빠뜨린 것은 어릴 때 영재들이라고 불렸던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가치를 높이는 두뇌 발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교육의 방향은 이런 흐름, 지금 이미지 안에 있는 이런 인간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그 교육입니다. 그 본래 목적을 뇌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기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학과에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대학원을 갖춘 처음 나라가 한국이다. 뇌과학은 좀 늦었습니다. 10위권 정도인데요. 뇌 활용 분야에서만큼은 뇌교육의 학석 박사를 처음으로 구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뇌를 생물학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뇌를 떠올리면 쭈글쭈글한 뇌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변화와 활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바라보기 위해서 몸을 바라보는 것부터, 몸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을 느끼고 몸을 체크하기 시작하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고,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면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요. 몸과 감정, 움직임과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면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뇌교육은 인간의 역량 개발로서의 실천학문,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인공지능 시대의 자연지능의 회복과 개발,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이 두 축에 대한 시대적인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에 종속된 인간이 아니라 활용해야 될 인간으로서 이런 그 원천 기술에 대한 것도 학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뇌교학과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시간 남짓 했는데요. 조금 주제별로 조금 더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뇌교육 TV라고 검색하면 좀 주제별로 짧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뇌교육 2부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